그래요. 맞아요. 시우랑 관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날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회사 일밖에 몰랐고, 난 너무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일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핑계에 불과했던 걸까? 그녀는 내 아내였고 그 남자는 내가 직접 손으로 가르쳤던 후배였다. 15년. 누구보다 아끼고 지켜온 결혼 생활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배신은 그 모든 시간을 차갑게 무너뜨렸다. 나는 배신당했다.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에게서 가장 믿었던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 남자의 삶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며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다. 분노로 시작된 침묵, 증거가 쌓이고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리고 마주하게 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또 하나의 진실. 내가 아는 줄 알았던 사람, 내가 지켜온 관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다. 그날 이후 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올해 47이 된 강도현이다. 서울 서부에 위치한 중견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관리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특별한 재주도 눈에 띌 취미도 없는 그저 가족에게 충실하려 애쓰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생각해왔다. 아내 한유진은 나보다 3살 어리고 올해 44이다. 우리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진은 늘 자신을 가꾸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단정한 외모, 세련된 말투, 늘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그녀는 명품 브랜드에 익숙했고 고급 뷰티 클래스도 정기적으로 수강했다. 그럼에도 집안일에는 허술함이 없었고 식사 준비며 정리정돈까지 하나도 빠뜨리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내심 자랑스러워했었다. 우리는 자녀가 없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아이를 품는 일은 우리 몫이 아니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집중하며 잘 살아보자고 마음먹었다. 그 결심 이후 유진은 자기 관리에 더 집착하듯 몰두했다. 요가, 필라테스, PT 수업까지 매일같이 운동에 나섰고 덕분에 그녀는 지금도 거리를 지날 때마다 시선을 끄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아내를 향한 칭찬이 부쩍 늘었지만 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유진은 원래 활달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었고 친구도 많았다. 게다가 나도 일이 많아 주말에도 종종 출근하는 날이 이어졌으니 그녀가 외출을 자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토요일이었다. 창밖으로 잔잔히 비가 내렸고 날씨는 약간 쌀쌀했다. 유진은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도현 씨, 오늘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 데워 먹어요. 나 좀 늦을 것 같거든요. 그녀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욕실 안에서 그녀가 조금 들뜬 목소리로 불렀다. 여보, 가방 좀 바꿔줄래? 검정 말고 베이지색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언제나처럼 알았어 하고 옷장을 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가방들 사이에 놓인 공기조차 어딘가 낯설었다. 정돈된 선반 위에 줄지어 놓인 명품 가방들 틈에서 베이지색 숄더백을 꺼내려는 순간 손끝에 작은 파우치 하나가 걸렸다. 무심코 열어본 그 실크 파우치 안에는 태그가 그대로 붙은 지나치게 화려한 레이스 란제리들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다. 그건 평소 유진이 즐겨 입던 실용적이고 심플한 스타일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진홍색, 짙은 와인 그리고 속살이 비칠 정도로 얇은 원단. 그 순간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걸 왜 여기에? 설마 나를 위해? 하지만 우리는 몇 달째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다.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늘 돌아놓은 그녀. 그날 밤을 내일로 미루는 건 어느새 익숙한 일이었다. 파우치를 다시 가방 속에 넣으며 베이지색 가방의 지퍼를 닫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표정을 지웠지만 마음속엔 조용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확실한 것도 없는 의심은 신뢰를 해친다지만 그날만큼은 직감이 먼저 말을 걸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가방 바꿨어요.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던 유진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 웃음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피부 겉에만 머무는 것 같았다. 화장은 평소보다 더 진했고 눈가엔 은은한 반짝임이 돌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심스레 베이지 가방을 어깨에 걸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작은 소음이
오래된 신뢰의 마지막 걸쇠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유진은 예고한 대로 늦게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 와인과 짙은 향수 냄새가 퍼졌고 그녀는 조심스레 힐을 벗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멍하니 바라보다 그녀를 쳐다봤다. 번진 화장에 들뜬 표정,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그날 밤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옆에 누운 유진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낮에 본 란제리가 떠올랐다.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숨겨진 진실의 조각처럼 불안은 점점 짙어졌다. 며칠간 뒤척이는 밤이 이어졌다. 유진은 여전히 요가 다녀올게, 친구 만나고 올게 라며 외출을 반복했다.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보내줬겠지만 이제는 문 너머가 자꾸 신경 쓰였다. 어느 아침 외출 준비를 하던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언니네 좀 다녀올게. 셔츠 단추를 잠그던 내 손이 멈췄다. 요즘 외출이 많아진 것 같아. 그러자 그녀가 찌푸린 얼굴로 쏘아붙였다. 나 원래 집에만 있는 거 싫어하잖아. 당신도 회사 가잖아. 뭐가 문제야? 목소리는 날카롭고 표정은 낯설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출근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유진뿐이었다. 결국 점심시간 그녀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이요. 오늘 안 왔는데요. 그 짧은 말에 손끝이 싸늘해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언니 잘 있었대? 응, 오랜만에 얘기 많이 했어. 또 거짓말이었다. 평온한 입꼬리 너머로 내 안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외출한 틈에 스마트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택시 앱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모두가 조용히 그녀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남의 호텔 라운지, 청담 명품 카페, 남성 셔츠 매장. 그중 한 곳은 2달 전 유진이 말했던 장소였다. 시우 씨한테 그 브랜드 할인 소개해주려고. 그땐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결정적인 건 복구된 메시지 한 통이었다. 오빠, 오늘은 레드야. 지난번처럼 예약해줘.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번호는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식은땀이 흘렀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결국 회사를 하루 쉰 뒤 그녀를 따라 나섰다. 마사지 예약이 있다며 외출한 유진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던 그녀 앞에 10분 뒤 한 남자가 다가왔다. 단정한 셔츠, 검은 슬랙스, 깔끔한 머리. 그리고 유진의 볼에 조심스레 입맞춤을 건넸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남자 낯설지 않았다. 카페 안쪽 자리로 조용히 자리를 옮겨 다시 얼굴을 확인했다. 이시우. 내가 직접 교육했던 후배. 전근 온 지 얼마 안 된 엔지니어. 그리고 여러 번 우리 집에 초대했던 사람. 그의 손에는 유진이 건넨 선물 박스가 들려 있었다. 내 아내가 내 후배에게. 그 순간 허공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웃음은 익숙했고 눈빛은 깊었다.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카페를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그날은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15년간 쌓아온 믿음과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분노가 아닌 계산으로 이 일을 끝내야 한다고. 이대로 분노에 휘둘려 움직였다간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 있었다.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응, 조심해서 들어와요. 그녀의 대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고 있었다. 유진이 말하는 회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내 귀엔 그 자식과의 약속으로만 들렸다. 회사에서도 마주치는 순간이 반복됐다. 이시우. 여전히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척했다. 복도를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형님, 좋은 하루 되세요. 라며 인사할 때마다 내 안의 인내심이 서서히 갈려나갔다.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비열함이 이제는 뻔히 보였다. 형님, 이번 주말에 등산 어떠세요? 미안한데 일정이 좀 있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내 아내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등산을 말하다니. 웃음 뒤에 감춰진 뻔뻔함이 혀를 깨물게 했다. 나는 더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설조사기관을 찾았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뒤 그들이 가져온 자료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유진과 이시우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카메라는 잔인하리만치 선명했고 나는 그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진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출입 장소까지 모두 정리해서 넘겨줬다. 심지어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유진의 휴대폰을 확보했고 IT팀 후배의 도움을 받아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하고 복원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날까? 6시에 평소 장소로 와.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어. 기대된다. 도연이는 오늘도 늦게 들어온대. 우리 충분히 시간 있어. 그 대화들을 읽는 순간 가슴속이 뒤집히는 듯했다. 그들은 내 이름을 거론하며 나를 철저히 조롱하고 있었다. 내가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들은 비밀스러운 세계에서 웃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확인해야 했다. 이번엔 회사 내부였다. 나는 IT 부서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조심스레 부탁했다. 이시우의 사내 이메일 계정을 살펴봐 달라고. 물론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감사팀을 통한 정식 절차로 접근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업무 보고서에 위장된 메일 한 통.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특히 3페이지 중요합니다. 그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3페이지에는 다음 만남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 같은 언어였지만 나에겐 이미 충분했다. 그들은 감히 회사 메일까지 더럽혔다. 내가 지켜온 이 공간에서 내 손으로 교육한 후배가 내 아내와 함께 비밀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쯤 되면 용서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다. 나는 문서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USB에 담고 복사해두고 날짜별로 폴더를 나눴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메일 첨부 파일의 3페이지에는 그들의 다음 만남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회사 메일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다니 말문이 막혔다. 철저하게 숨길 줄 알았던 놈들이 이렇게 허술한 허점을 드러낼 줄이야.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로펌에 연락해 변호사를 만났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USB에 담아 조용히 내밀었다. 사진, 대화 기록, 카드 내역, 이메일, 위치 정보. 모든 조각들이 완성된 퍼즐처럼 하나로 맞물렸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가능하고 상대 남성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몰랐다. 괜히 먼저 소문을 내봤자 내게 득이 될 건 없었다. 모든 게 법적으로 정리된 뒤 그때 말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그저 마지막 퍼즐을 끼우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준비할 뿐이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이시우와 마주쳤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다가왔다. 형님, 이번 프로젝트 조언 좀 부탁드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떤 부분이 어려워? 겉으론 다정한 선배였지만 속으로는 속이 문드러졌다. 내 아내랑 그렇게 놀아놨으면서 감히 내 앞에서 웃는다니.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웃되 반드시 웃음 끝에 칼을 들기로 했으니까.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퇴근 후 집에 돌아갔을 때였다. 유진은 여전히 예전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고 세탁기 안엔 갓바라낸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더 이상 배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국자보다 내 눈엔 휴대폰 속 란제리 사진이 더 선명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마다 떠올랐다. 오늘은 어디서 누구와 있었던 걸까? 눈앞의 음식보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향수 냄새가 더 의심스러웠다.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그 침대는 이제 더 이상 함께가 아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가시덤불을 뒤집어 쓴 듯 뒤틀려 있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 씨, 요즘 왜 이렇게 무뚝뚝해? 내가 뭐 잘못했어?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대답했겠지만 그날은 입을 열지 않았다. 조금의 침묵 끝에 짧고 담담하게 말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괜한 걱정하지 마.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폭풍이 곧 닥쳐온다는 걸. 그 후 유진의 태도는 달라졌다. 갑자기 애교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이 차려졌고 퇴근길엔 전화를 걸어 뭐 사갈까 묻기도 했다. 주말이 가까워질 때면 데이트를 하자며 손을 붙잡고 흔들기도 했다. 도연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갈래요? 우리 둘이 오랜만에 여행도 하고 분위기도 바꾸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제주도라니. 내가 모르는 사이 이시우와 얼마나 많은 여행을 다녀왔을까. 이제 와서 둘만의 시간을 회복하자는 건가? 그 말이, 그 미소가 전부 연극처럼 느껴졌다.
글쎄, 회사 일정이 좀 빡빡해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녀의 얼굴엔 실망이 스쳤지만 곧 표정을 고쳐잡고 다시 웃었다.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밤에는 조심스레 손을 얹기도 했고 오랜만에 함께하자며 눈을 맞췄다. 하지만 나는 피했다. 이젠 그녀를 아내로 느낄 수 없었다. 몸을 섞는다는 게 단지 육체만의 일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래. 다음에 짧은 말 한마디에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런 상황이 며칠간 반복되자 유진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했다. 외출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휴대폰은 항상 내 시야에 두려 했었다. 이시우와의 연락도 줄인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미 증거는 손안에 있었다. 이제 내가 뿌린 대로 거둬야 할 시간이다. 속으로 되뇌며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변호사와의 두 번째 상담에서 우리는 소송 전략을 확정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유진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최소화, 그리고 집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이시우에게는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가 얼마나 뻔뻔하게 내 얼굴을 보고 웃었는지 생각하면 그 금액도 부족했다.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긴 했다. 15년이라는 시간. 함께 웃고 울고 꿈을 나누었던 세월이 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된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세월을 짓밟았다. 내 신뢰와 사랑을 가볍게 밟고 지나갔다. 더는 망설일 이유도 미련도 없었다. 드디어 모든 소송 서류가 완성되었다. 나는 정장을 입고 법률사무소를 나와 법원으로 향했다. 한 장 한 장 직접 서명을 마친 서류들을 제출하는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며칠 뒤 유진이와 이시우의 이름이 적힌 소송 통지서가 각자에게 발송되었다. 이제는 그들이 감당할 차례였다. 나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깨끗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끝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웃고 말하고 일했다. 소송 통지서가 발송된 날 유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거실 테이블 위에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유진은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래? 그녀의 눈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 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냐? 너 이시우랑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냐? 유진의 입술이 떨렸고 얼굴빛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공연한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도연씨, 오해야. 시우랑은 그냥 친구였어.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호텔 출입 사진, 차량 내키스 장면까지 하나하나 보여줬다. 이것도 오해야? 친구 사이에 이러는 게 가능해? 15년 동안 믿었어. 근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유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다. 그러다 마침내 무너진 듯 말했다. 그래, 맞아. 나 시우랑 관계 있었어. 근데 그건 당신이 너무 나를 외롭게 했기 때문이야. 당신은 늘 회사 일만 생각했잖아. 나한텐 관심도 없었고 내가 얼마나 허전했는지 알아. 그 말을 듣자 뼛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었다. 그녀를 위해 일했고 집을 샀고 명품을 사줬고 여행도 함께 다녔는데 이제 와서 외로웠다는 핑계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서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내가 당신 명품 사주겠다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던 거 다 기억 안 나? 그리고 시우? 내가 직접 가르치고 우리 집에 초대까지 했던 후배랑 그런 짓을 했다고? 유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더니 울면서 손을 내밀었다. 도연씨, 제발 이혼은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시우랑도 완전히 끝낼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그녀의 애원은 차라리 조롱처럼 들렸다. 들키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관계를 이어갔겠지. 이제 와서 울고 매달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늦었어. 소송은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해.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다. 당분간은 회사 근처 모텔에서 머물기로 했다. 그녀의 눈물과 애원을 계속 보면 나도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신당했다 해도 15년을 함께한 사람이다. 완전히 냉정해지는 데엔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이시우가 소송 통지서를 받은 모양이었다. 그는 내 눈을 피했고 얼굴은 새하였다.
업무 보고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직원을 통해 문서를 전달했다.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다. 당황한 얼굴이 숨기지 못한 죄책감을 드러냈다. 나는 담담하게 다가갔다. 시우 씨, 잠깐 얘기할까? 회의실로 들어가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소송 통지서 받았지. 할 말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웃음이 나왔다. 내 인생은 이미 박살났어. 그런데 넌 내 인생만 걱정 안 해. 내 아내랑 얼마나 오래 그런 관계였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내가 그를 가르치고 함께 야근하고 회사에 적응하도록 도왔던 그 시간 동안 그는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이미 그랬던 거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해봤자 내게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알겠어. 법정에서 보자. 말을 남기고 회의실 문을 닫고 나왔다. 뒤에 남은 이시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도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회사에 소문이 퍼지면 그의 커리어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다. 남의 아내를 탐한 죄값을 치를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대표가 나를 불렀다. 분명 이시우가 무언가 귀띔했겠지. 도연 씨, 이시우 씨랑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 안에서는 불편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업무에 영향이 가면 곤란하니까요. 나는 짧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개인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겁니다. 업무는 전문가답게 하겠습니다. 대표는 더 묻지 않았지만 상황을 모두 파악한 듯 보였다. 아마 이시우에게도 유사한 주의를 줬을 것이다. 며칠 뒤 회사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시우는 내부 감사 끝에 정직 처분을 받았다. 회사 이메일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마주한 유진과 이시우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애처롭게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느끼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오래전 떠나 있었다. 변호사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다. 호텔 출입 사진, 카드 내역, 메시지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 파일. 카페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시우 씨, 도연이가 요즘 눈치를 챌 것 같아. 내 행동을 유심히 봐. 걱정 마. 형님은 단순해서 절대 눈치 못 채.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그 대화를 들은 재판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판을 뒤엎는 결정적 한방이었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굴러갔다. 두 사람 모두 불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유진 측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합의를 제안했다. 이혼은 상호합의로, 위자료는 1천만 원 선에서.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3천만 원 위자료와 주택 퇴거. 그게 조건입니다. 유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이시우 역시 회사 내 입지가 무너지고 있었다. 상간자 소송 사실이 퍼지며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정직 이후 퇴사를 압박받는 상황이었다. 그의 변호사 역시 합의를 제안했다. 2천만 원을 지불하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나는 말없이 서류를 들었다. 5천만 원 이하로는 합의 없습니다. 퇴사는 그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양측 변호사는 당황했지만 나는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들이 내게 남긴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최소한의 정이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었다. 특히 회사 메일을 이용한 불륜 정황은 도덕적 비난까지 유발했다. 결국 재판부는 내 손을 들어줬다. 유진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주택 퇴거 명령, 이시우에게는 5천만 원 상간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법정에 서 있었다. 유진은 법정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도연 씨,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요? 우린 15년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 15년을 당신이 먼저 내던졌잖아.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섰고 그것이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한 달 뒤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었다. 이시우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복귀할 자리는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지방에 내려가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다지만 그런 이력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유진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퇴거했고 지금은 월세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명품 가방들과 고가의 의류들은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 중고로 팔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복수했다. 그들에게서 사랑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정의는 되찾을 수 있었다. 15년 동안 쌓아온 화려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그들의 삶이지 나의 중심은 아니었다. 나는 집을 정리하면서 한유진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사진, 선물,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담긴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상자에 담아버렸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를 깨끗이 비워내야 한다고 믿었다. 회사에서는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배신당했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일하던 내 모습이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대표는 나를 따로 불렀다. 도연 씨처럼 원칙을 중시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 감사팀에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를 맡아주시죠. 나는 감사팀으로 이동했고 곧 팀장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책임. 일에 몰두하며 아물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메워졌다. 밤에 뒤척이던 시간도 점점 줄었고 어느새 평범한 일상 속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가끔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다. 팀장님, 이제 새로운 인연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아직은 혼자가 더 편해요. 언젠가 마음이 열리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누군가를 다시 믿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만큼 깊은 상처였기에 시간을 두기로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과 이시우에 대한 감정은 점점 사라졌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들을 떠올려도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지진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고 나는 나만의 삶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유진을 마주쳤다. 그녀는 낡은 코트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시선도 초조해 보였다.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더 이상 나눌 감정도 미련도 없었다. 이혼 후 1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감사팀 팀장이 된 나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고 있었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다.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이자 자유였다. 그 무렵 오래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연 형, 시우 소식 들었어요? 지방에서 일하다가 또 문제 생겨서 잘렸대요. 지금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겨우 살아간다더라. 놀랍지 않았다. 불륜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회사도 사람도 그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은 그에겐 크나큰 족쇄였을 테니까.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감정도 없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유진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지낸다고 했다. 명품은 더 이상 없고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15년간의 호사스러웠던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런 선택으로 몰고 갔을까?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들이 선택한 그들만의 배신이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고 그들이 내 마음을 저버렸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나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퇴근길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보낸 이는 한유진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편지를 펼쳤다. 그녀는 사과했다. 믿음을 저버렸고 욕심과 허영이 자신을 망가뜨렸다고.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에겐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나는 말없이 쓰레기통에 넣었다. 더 이상 그 감정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 그 후 나는 미국 지사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6개월간 해외에서 일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나를 회복해갔다. 돌아왔을 때 나는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과를 인정받아 품질관리 총괄 임원으로 승진했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는 외롭지 않았다. 소개팅 제안도 받았지만 아직은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이시우가 주식 사기로 체포됐다는 기사를 봤다. 유진은 고향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물었다. 재혼 생각 없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나는 배신을 통해 배웠다. 모든 걸 믿을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정의롭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게 결국 가장 큰 복수라는 것도.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